겸손은 네. 오늘 처음 본 분들이 많아서 좀 다소 머뭇거리시네. 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37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오래된 고정 멤버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윤성은 평론가 아마 끝날 때까지 못 올 것 같은데. 그 앞에 일정이 길어지고 있대요. 앞에 일정이. 네. 그러니까 아마 다스베이다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것도 소심한 보복하는 거야? 안 나오면 안 돼. 이런 말 꼭 듣는다니까. 아, 이거 무서워서 진짜 결석 못하겠다. 윤성호 평론가가 그 뉴스공장 시간에 아침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뉴스공장 끝나는 언저리 방송으로 바꿨어요. 시간을. 8시 반에 윤성은 평론가가 아침 시사방송 진행을 시작했어요. 모르시겠지만. 왜냐면 몇백 명밖에 안 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나갔거든요. 네. 그 제목이 모닝 엔터야. 그래서 난 윤성원 평론가 영화 평론가니까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엔터 시작한다, 엔터 키친다 뭐 이런 뜻의 엔터더라고요. 제목도 잘못 정했네.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분위기는 ESC 눌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끝나는 시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뉴스공장 끝나는 시간 언저리로 언저리. 변경하는 것으로. 네, 언저리 겸손한 아침으로. 이름이 거업 더 이상 운동 안 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람 몸에서 한 15kg 빠지고 나면 이렇게 한 계단 내려온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MBC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나를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왜 나를 아는 척하지?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거업이었어. 아, 실루엣으로 못 알아봤구나. 못 알아봤어. 진짜 못 알아봤어. 가지고 딱 멋있게 이렇게 입고 있는데 연예인인 줄 알고. 시력이 문제가 있으신 거고 그거는. 네. 1.5예요. 아니 실루엣이 변해서 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도 네. 깜짝 놀래. 네. 원래 워낙에 형편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제 정상인 범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오늘 겸손한 척하는 거야? 아니 원래 형편 없긴 했어. 바디 라인을 우리가 알잖아. 알죠. 겸손 양말 광고하러 들어갔는데 공장장이 엄청 놀렸거든요. 제 발목 없다고. 종아리에서 바로 발로 이어진다고. 거업의 인체는 유선형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해져가지고 네. 공기 저항이 심하겠어. 자, 이거 먹고 합시다. 오늘 발사믹입니다. 발사믹 알지라고 하실 텐데 제가 이 브랜드 소개를 오늘 좀 해드릴게요. 이게 메종 브레몽 1830이에요. 1830 무슨 숫자지? 설립 연도입니다. 이게 프랑스 액상 프로방스 지역에서 1830년에 그때 우리나라 뭐 했죠? 그때 발사믹 이거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때 된장 만들고 있었어 이미. 시간장. 숙성을 어디서 하냐? 오크통에서 해요. 오크통에서 숙성해야만 진짜 발사믹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분들 다 미리 먹었어. 그러니까. 아는 표정이잖아. 네. 프랑스,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정말 엄선된 그 이탈리아산 모데나 거기 포도. 미식의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그렇게 알고 갔는데 프랑스 식당에서 먹는 프랑스 음식이 네. 우리나라 젊은 셰프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프랑스 음식보다 덜 맛있어. 그럴 땐 영국하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영국보다는 훨씬 맛있어. 제가 지난 여름에 뭐 음식이 뭐 있어. 음식이 없잖아요. 피시앤칩스밖에 없는데. 네. 정말 맛이 없어요. 그 피시앤칩스를 딱 그 보고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 이 맛있는 대구로 왜 이따위 요리를 만드나? 근데 거기서 런던에서 제일 힙한 그 런던어들이 가는 제일 힙한 데가 감나무집이라는 우리 한국 음식 파는 감나무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술 만드시던 분이 가서 했는데 이 감나무집을 7080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어. 대한민국 7080으로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가게 인테리어한 게 있었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포스터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놓고 달력. 주류 회사 달력.
옛날식에. 네. 그다음에 이제 동그란 오봉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나오고 가장 힙하다는 런던어들이 거기 와서 뭘 먹냐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있는 거야. 아, 그거 훌륭한 뼈다귀 해장국. 세계적인 음식이야. 너무 맛있는 음식이지.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나라에 맛있다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돼. 미식의 나라 이런 거 있잖아. 아, 씨발 이거 먹다 보면은 한국 가서 아니, 근데 이게 김치찜 먹고 싶다 이런 거. 갑자기 이제 김치찜. 그 K컬처의 위력이라는 게 입맛도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떡볶이가 인기가 없었어요. 없었지. 이 스티키하다 그래가지고 이 말캉말캉한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식감으로 예, 떡. 그래서 말캉말캉한 황교안 식감. 선생이 외국인들 떡볶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 요즘 엄청 먹어요. 요즘 완전히 떡볶이, 김밥,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요 세 개 하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신기해. 최근에 여행을 스페인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한식당을 갔어요. 세비야에서. 근데 거기 한식당에 전부 다 그 현지인들이고 20대 여성분들이 한 10대 명이 와서 회식을 하나 그러는데 다 소맥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씨발도 알아. 아, 시발은 전 세계가 압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소맥을 보여주자. 회오리를 보여주자면. 그래서 미식의 나라라고 하지 말고 네. 그 발사믹 잘 만드는 나라라고. 그럼요. 네. 발사믹은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포도, 모데나 지역 포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 포도를 가지고 와서 프랑스의 자존심, 메종 브레몽에서 만든 발사믹입니다. 네, 30년산, 20년산, 15년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11월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문하시면 12월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내가 받아볼 날 지정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안 살 이유가 없잖아. 너무 좋아. 말도 안 되는 설득이다. 하지만 맛있어. 솔직히 어느 식당 가서 발사믹 글레이즈 막 뿌려주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런 거 가짜예요. 맞아.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먹다 보면 그거 가짜라는 느낌이 네. 들어. 이거 포도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싹 긁어 먹었잖아요. 이걸 먹으면 발사믹이 양념이 되는 게 아니라 발사믹을 먹기 위해서 빵을 먹었어요. 저는 맞아요. 진짜. 다 먹어봤어. 다 끄떡끄떡 하고 있잖아. 네, 아니 우리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진짜 11월에 구매하셔야 집에 가기 전에 주문하고 가요. 합리적이다. 품절? 아 지금 다시 구매하실 수가 있도록 네네 금요일까지 조치를 취해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맛있게 드셨으니까 또 우리 함께 또 잡사보는 시간 가져야죠. 예, 처음 오신 분들도 용기를 내시고요. 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못해. 그럼 오늘 양지열 변호사 한번 시켜보죠. 아니, 못한다고. 저도 했잖아요. 아니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함께 잡사야죠. 네,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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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 아, thank you. 와우. 지기현 판사 네. 재판장에 가서 네. 두 분이서 토크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기현과 아니 신유진 토크. 팀에 나를 뽑아달라고 그래. 지기현 판사 담당으로. 티키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사님 요! 그러면서. 사석에서 만나면 그럴 것 같은데 재판정에서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감치된다고 했는데 감치시켰잖아 오늘. 이진관 판사 한덕수 재판하고 있는 그 판사 김용현 변호인도 아니 지기현한테 하듯이 한 거야. 너 감치! 와 진짜. 아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아니 그분이 일반적인 재판이에요. 그분이 보통 지극히 우리 정상적인. 보통 법원은 항상 그래요.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변호사가 없어요. 없어요. 이 변호인단들이 조은석 특검은 놀고 있고 시다바리가 나왔다. 지기현이 분위기를 흘러놓으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판사님이 너 감치? 나가. 감치 법정에서 나가. 감치되면은 20일까지
갇혀 있어야 돼요. 최대 20일까지, 최대 20일. 딱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란 수계 재판은 더 엄격해야 되지.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번에 윤석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불출석 사유가 안 됩니다. 데리고 오세요. 한마디. 변호인들 막 감치. 너무 속 시원해, 진짜. 너무 속 시원해. 판사가 야단맞는다는 얘기가 법정에서 이루어지려면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직위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세 명 다 마찬가지. 그런 법정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판사한테 그렇게 변호사들이 감히. 자, 윤석열. 계엄을 언제 처음 생각했나? 내란 특검이 공소장에 담았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 3월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신원식, 조태영, 여인영 이런 사람하고 술 먹으면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 작년 총선 직전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적죄 공소장에 작년이 아니고 2023년 재작년이 아니고 2022년으로 특정을 했어요. 그럼 첫 해 아니야, 첫 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이준석이 날아가고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들 관저로 부른 거야. 내가 비상대권에 있는데 내가 이제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은 알았어. 내란이 실패하면 총살을 당한다는 것을. 자기가 법률가니까 알지. 총살 당한 한이라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이었던 김종혁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취임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11월이면 그때 바이든 날리면이 언제였죠? 그 직전이야. 그 직전이죠. 네. 바이든 날리면 있으면서 보호 스펙 이런 것도 다 취소하고 그때부터 그냥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하고 난 상관없다 보는 게 어차피 상관없는데 전반적 흐름이 계엄하고 나서 뭐 총선 부정선거 뭐 얘기하고 다 사후적으로 한 얘기. 민주당 예산 삭감해가지고 어쩌고 뭐 입법 폭주 막 중국인이 한국마음을 촬영했다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기 다 이전이에요. 2022년 11월이면 그런 건 다 핑계고 취임하고 나서 바로 계엄 생각을 했다는 거지. 영구 집권을 위해서. 저는 이거는 김건희 발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마땅히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응?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빌드업이 돼간 게 아니고 그냥 취임 첫 해부터 처음부터 왜냐하면 지가 핑계로 됐던 건 다 발생하기 전의 일이니까 오히려 북한을 도발해서 어떻게든 그 계엄 요건을 맞추려고 했던 거지. 결과물로서 계엄이 나온 게 아니고 계엄을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 그렇죠. 갔던 거지. 나는 이게 김건희 발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걸 처음부터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 김건희는 대통령 되기 전에도 관련 비위가 많았어요. 도이치 주가족도 있지만 네. 가족 비위도 많았어요. 양평 공흥주 아파트 같은 것도 특혜 투성이란 말이지. 동업자 등치는 사건 우리도 많이 다뤘지만 그런 사건들이 김건희도 다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 엄마도 걸려 있고 재판도 받았어. 그렇지. 김건희는 그 이전부터 나 그럼 감옥 가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참 잘했다고 해요. 불안이 많은 사람이야. 항상 무속에 의지해 왔던 것도 난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속도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그중에 영빨이 좋은 사람하고 계속 하다가 떨어지면 또 다시 받고 하고. 무속인들을 직접 만나고 소개받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곁에 두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성에 안 차가지고 밤에 전화도 해요. 유료 있잖아. 유료로 인터넷 쓰는 거. 그 분당 얼마 나오는 그거. 거기를 그렇게 전화를 했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선 때 그런 통화 김건희하고 몇 년간 했다라고 실토한 사람도 나왔었어. 그런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유료 통화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자기가 끊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새벽에 하는 거란 말이야. 밤에. 집에 찾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전화를 들고 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몇 시간씩. 그런 사람이야. 아니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에 그 김모 행정관 공식 직함은 소수종교 담당으로 돼 그러니까. 있어요. 궁합 보고 궁합, 공무원들 관상. 궁합 보고 관상 보고 택일력 읽을 줄 알아서 날짜 잡아주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실 김 행정관이라고 들어와 있었어요. 코바나 컨텐츠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자기 돈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들은 거야. 그랬던 사람이야. 박근혜 때 그 윤전추 씨 그 헬스 트레이너 행정관으로 했다고 우리 얼마나 분노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그때. 건강 관리 좀 할 수 있지 그거야. 그러니까 건강관리. 지금 생각하면 헬스 트레이너 더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 정도면. 궁합 보는 사람이 우리 세금으로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무속 담당 행정관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더 파봐야 되겠네. 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상해 근데. 네. 어차피 김건희 마음에 드는 얘기 해줄 때까지 물어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 김건희 씨한테 오래된 신분 컴플렉스가 있어요. 김건희 씨 부친이 양평 군의 산림 공무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지방 작은 군의 공무원이니까 그 기록이 별날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집안도 그냥 평범한 집안인 거예요. 그 시절에 했던 사건 사고를 보면 짜잘해요. 그런 게 남아가지고 대통령 된 이후에 삼성 이부진 만났을 때 그 앞에 절어가지고 말 잘 못하는 네, 있어요. 계속 발음 꼬이는 거. 이부진 패션 흉내내다가 진짜 앞에 가니까 막 절어가지고 사실 이부진이 또 무섭잖아요. 약간. 흉내내던 카피가 원조 앞에 원본을 가니까 만났어. 그런 신문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런 모든 위험 컴플렉스가 대통령 되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다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막 보석 막 가방 몇 천만 원짜리 막 척척 갖다 줘 막. 금거북이. 나는 빈 가방으로 왔겠나 싶어. 아이 그럴 리가 없지. 가방은 원래 뭐 담는 물건이지. 뇌물의 예의가 아니잖아. 그래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생일 선물 주실 때 지갑을 생일 선물을 주시면 그 안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서 주시거든.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회적 예의. 사회적 예의. 아니 에르메스 억 단위 주면서 텅텅 비워준단 말이야 그거를. 하다못해 발삼이라고 넣어서 줘야지. 현금은 사라져서 우리가 사들 길이 없지만 그랬을 거라는 짐작.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이제 전용기 타잖아. 너무 전용기. 좋지. 가면은 최고의 의전. 가면 또 명품 쇼핑 누가 대신해. 쇼핑 막 하고 막. 오. 자기가 결제했겠냐고 그거. 어? 그리고 들어올 때 세관도 안 걸려. 근데 해외 나가서 좋은 거는 쇼핑 말고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뭐? 근데 대통령이 끝나봐. 양평 고속도로 종점 꺾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삼부토건 그거 한 거 어떡할 거야?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출발이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다. 둘이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했을 것 같아. 김건희는 그런 욕망이 있고 윤석열은 전부터 민주주의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센 척했던 겁쟁이였는데. 신분 상승의 욕망, 옛날의 범죄, 이 윤석열의 그 막가파 정신? 굉장히 겁도 많고 정신적으로 왜소하거든요. 그거를 김건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야 남자가 그것도 못해? 응? 그랬을 것 같고. 그것도 못하냐고. 쓸어버려! 계엄 딱 하고 말이야. 남북 통일하고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저는 저런 식의 가스라이팅 내지는 압박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무속이랑 결부됐다라는 걸 느낀 게 송민홍 장관이 재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가지고 막 헐떡이면서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자기 본심이거든. 예. 그 전에 겁이 많이 예. 났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실 거 달라고 했다라는 건 진짜 해놓고 나니까 진짜 큰일 치른 거고. 그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한 것도 되게 웃기는 단어가 뭐냐면 계속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비상대권이 아니잖아요. 계엄이지. 계엄이지. 비상대권이면 대통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총살을 당해요? 겁먹으면서도 어떻게 날짜 잡아놨으니까 12월 3일로. 이건 저는 택일락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그 평일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법률가니까 알 거 아니야. 내라는 무기 아니면 사형. 처음에 윤석열도 기가맹가 했을 거라고 봐. 지금 같은 시대에 계엄 성공할 수 있나? 그 초창기만 해도 정신이 좀 남아있을 때니까 긴가민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윤석열도 손에 왕자 쓰고 대통령 된 인간이야. 옆에서 계속 무속 얘기를 했겠지. 당신이 왕이고 그 다음은 내가 여왕이야. 그 다음 해부터 막 왕의 건물도 막 다니잖아요. 계엄을 결심한 것이 이미 2022년이고 그 다음부터 김건희가 왕의 건물들을 막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건물만 다닌 게 아니라 실제로 건천궁에 있었던 소품들 다 가져다가 그렇지. 공예품까지 60건이 넘게 가져다가 뭘 했겠어요 대통령 관저에. 뭘 그렇게 꾸몄겠지. 왕의 공간처럼 꾸몄겠지. 그리고 가서 경복궁 가서 영상 앉아보고 실제로 자기 혼자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걸 윤석열이 뻔히 봤을 거고. 또 옆에서 당신은 여왕의 상이요. 여왕의 상이요. 막. 윤석열은 진짜 센 척하는 겁쟁이였던 게 검사 생활도 하다가 때려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때려치려고 진짜 그때 건진이랑 김건희가 그냥 뜯어 말리면서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검사 남편이랑 그렇죠. 방패박이가 없으면은 도이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나거든.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둔 것이고 정신적으로 강화를 시켜주면서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약한 소리를 하냐. 계속하면 돼. 아무 못난 일도 놈 없어. 그러면서 설득이 아니라 타박하고 구박했어요. 남자 새끼가 막 그러면서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고 어느 순간 노상원이 여기 들어왔죠. 그림을 그린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최은순 씨의 동거인 김충식 씨가 노상원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있잖아. 자기가 10여 년 전 했던 전시회에 노상원이 후원을 한 기록이 있어. 그럼 김충식과 노상원이 현역 군인 시절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시회를 하면 후원을 하던 사이야. 김충식이 알면 최은순이 알고 최은순이 알면 김건희가 아는 거지. 그래서 오비까지. 노상원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와. 군 조직도 김충식이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는 이전부터 거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최은순의 남자 김충식이 아니라 아니야. 김충식의 여자 최은순이었던 것 같아. 근데 풀리지 않은 숙제 이재명 테러. 이재명 대표 목 찌른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네. 메모가 나왔잖아. 메모가 나왔잖아. 그래서 저는 명단도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왜냐면 노성원에서 명단이 나온 것이니까. 노상원은 무언가를 받아 적었고. 그래서 계엄 일자도 김건희가 받았지. 관여했다면 계엄 일자까지도 관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김건희가 비화폰이 필요했던 거죠. 김건희하고 노상원이 직통으로 이 관련 통화를 했을 거라고 봐요. 노상원이 비선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김건희의 내란 관여가 드러나야 진짜 내란 속살이 나온다. 윤석열 재판에서 그 수행실장 나와서 진술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출근 시간? 예, 김정환. 12월 3일 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특별한 게 없었나요? 하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네,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했습니다. 진지하게 보다가 너무 빵 터졌어요. 그 장면에서. 한강 버스 타고 출근하나? 딱 그 시간인데 그러면?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전날 술 먹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11시면 점심이잖아. 네, 가서 점심 그럼 먹겠지. 점심 뭐. 먹고 자야지. 그 사우나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그 어. 침대 있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으면 저녁에 누구 만나서 술 먹을지 쭉 그렇지, 연락해야지.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을까, 두부김치를 먹을까. 근데 그럼 평소와 똑같이라는 얘기는 맨날 술 먹었다는 얘기잖아. 아, 맨날 맨날 11시에 술 출근했다는 맨날 술 거지. 먹었다는 얘기잖아. 아니 근데 진짜 또 윤석열은 1대1로 타. 소주 1, 맥주 1. 그렇게 타고 그거를 한 잔을 잔에 찰랑찰랑하게 채워서 탄다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2, 30잔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이걸 타는 걸로 생각하면 6, 70잔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절어가지고 나중에 마시가 빠가 됐어, 빠가. 전문용어로. 자기의 정신이 혼미해질수록 김건희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나라를 구할 위대한 인물이었던 거 아니야. 가상현실 속에 막 있었잖아. 빠가 된 채. 그리고 보는 거는 극우 유튜브밖에 없고. 그거 두고. 거기서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김건희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오던 상황에서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북한에서 만약에 정말 천우 신조. 예, 그 시기를 딱 노려야 된다. 천우 신조가 생각 안 났어? 천재이로하고 헷갈리신 거. 예. 천자만 갔구나. 하나만 딱 터져줬으면은 딱 깔끔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구구절절하게 예산 관련해서 뭐 국회 입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북한이 포라드 하나 쏴줬으면 네, 그거 끝나는 하나만, 건데. 정말. 자,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되는 미스터리가 뭐냐면, 김건희의 순방 접견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독일 네덜란드 순방 취소하는 바람에 접견실 준비했던 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근데 여기만 접견실이 있었을까? 파기 시작했더니 접견실이 계속 있는 거야. 리투아니아에서 쇼핑하다가 들켰잖아요. 그 다음 일정부터 접견실이 있어. 접견실 관련 미스터리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사우디, 미국은 없어. 쇼핑하기 저 부적절. 네덜란드는 설치하려고 하다가 너무 과한 요구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맞아요, 대사 맞아요. 조치가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독일, 덴마크는 설치하려고 하다가 순방이 취소돼서 안 한 것이지 다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인도, 미국, 사우디, 미국 요 중간에 여기만 제외하고는 계속 다 있는 거야.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도 나다녔네. 사실상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퍼스널 쇼퍼가 대신 쇼핑해가지고 물건 가져다 놓고 진열해 놓고. 쭉 보고 막 교환도 하고 그런 공간을 따로 필요로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쇼핑 적발됐으니까.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 주진우 가설이 또 하나 있어요. 김건희 주변인 중에 해외에서 고가의 그림을 구매한 정황이 있는데 그걸 들여온 기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가 해외에 갔을 때 그런 그림을 저런 데서 받고 확인하고 김건희는 전용기로 외교횡령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 잡으니까 그런 용도 아닐까? 저도 서울공항을 이용해서 평양에 갔다가 다시 서울공항으로 온 적이 있는데 서울공항에서도 세관 검사를 합니다. 해요. 그래서 술 갖고 들어오다가 저도 이렇게 세관에 기자들도 하고 세관을 해요. 서울공항도. 대통령 내만 안 해요. 외교 행랑은 세관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랑에다 뭘 넣어갖고 왔니 안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서울공항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고가 그 그림이든 뭐든 그거를 거기서 구매하고 세관 통과를 하지 않는 김건희가 거기서 받아서 처리한 거 아닐까? 그걸 받을 장소로 필요했던 거 아닐까? 이런 가설도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용도. 왜 세 번째 용도도 튀어나왔냐면 이재정 의원이 이 사건을 파고 있는데 접견실 위치를 옮긴 적이 있대. 이 접견실은 왜 옮겼냐고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경호처장 방이 작아서 접견실을 옮겨주었다. 이재정 의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경호처 방이 작아서 접견실을 옮겼다니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거업은 알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스치긴 했는데. 아니, 근데 굳이 그걸 외국에서 할 이유가 있나? 국내에서도 되는데? 나를 쳐다보고 그 얘기를 해. 그렇잖아. 대통령도 순방 접견실이 없어요. 아니 왜 김건희가 따로 접견실이 있냐고. 부부가 미스테리가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무속 아, 무속? 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영국 그 갔을 때도 가서 조문하지 말라고 해서 조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해 안 갈 때는 그쪽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미스테리가 있다 하면 도사가 그 방에 그쪽으로 가야 와가지고 돼. 있어. 작도 막 설치하고 그랬나? 그러기에는 인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설치를 안 했을까? 알잖아. 무속적인 것도 한번 꼭 한번 봐야 진짜 된다. 설명이 안 되는데. 미국은 또 왜 안 했는지. 미국 갔을 때 그 천공이 같이 그랬죠. 목격되고 막 먼저 가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무속 얘기하니까. 네. 잠깐만. 또 집요하게 팠네. 집요하게. 무속 얘기하니까. 이 사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동 갔을 때. 맞아. 중동 갔을 때 뜬금없이 이게 등장해가지고. 우리 다 그때 봤던 사진인데. 네, 맞아요. 이 사진이 왜 나왔을까 그랬었거든? 주진우 취재에 의하면 무속적 이유로 이 사진을 꼭 공개하라고 했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사진을 고르는 것이 김건희 씨 취향,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한 단계 더 있었다는 거야. 무속인이 보고 이 사진은 공개하시오.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있잖아. 이 사진은 꼭 공개하시오. 해가지고 공개됐다는 건데 왜 이 사진을 공개했을까? 이 말이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 말이 윤석열 같아요. 잘 길들여져 있어? 잘 길들여져 있어요? 네. 앞만 보고 가. 내가 시키는 대로. 이게 말사진이 도대체 이게 뭐냐? 엄마 뭐 이런 뭐 거. 명막했지. 물론. 명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김건희 씨가 현대미술관에서 그림 가져갔다. 왕이 쓰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자기를 왕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치잖아. 근데 왜 현대미술관에서 그림을 또 가져갔냐? 그게 또 무속하고 관련이 있대요. 결국은 무속이야. 현대미술이요? 이 벽에는 파란 그림을 걸어줘야 된다. 거나 그게 다 무속하고 관련이 있대요. 이 사진도 그렇다는 거야. 이게 뭔가 대중들에게 주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지 관리잖아. 그게 아니고 이 사진이 나가야 된다는 거야. 말이 윤석열. 모르겠다. 근데 말 갈기 상태를 보니까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에 가까운 것 같아. 야, 왜 그래? 저 정도면 말 좀 풍성하지. 저게 진짜 말털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뒤집어 씌워놨어? 김건희 특검은 한 달 연장했는데 한 달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궁금하다. 김건희와 무속을 조사해야 실제 내란의 속살이 나온다 이거지. 지금까지 한 거는 세 발이 피라고 보거든. 아직 내란에서 김건희와 연관성이 안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 한참 달려야 된다. 근데 그 문자는 공개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밀접한 의문의 관계 남성? 문자? 예. 어. L 준수한 이모 씨 있잖아요.
문자 내용이 꽤 심각하다는 얘기는 나도 전해 들었어. 아니 저도 뭐 몇 달이 건너서 듣긴 했는데 들은 걸로 말할 수는 없죠. 잡혀가기 싫으니까. 그게 나오면 굉장히 꽤 충격을 줄 거라는 얘기는 들었어. 왔다 갔다 하는 문자 중에 마지막 세 글자가 후회해? 뭐뭐 후회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나는 그건 못 들었는데. 자세히 들었나 봐. 대신자. 끝까지 숨겨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예. 저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게? 그때 가서 얘기하죠, 뭐. 지금 얘기하고 빨리 잡혀가는 건 어때? 아니, 괜찮아. 안 돼. 이제 막 발목 생겼는데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저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시간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일정한 주기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게 혹시 타임루프일까요? 이게 몇 회차 회기일까? 나는 오늘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 화장실에서 치약이 떨어진 걸 발견한다. 치약을 산다. 출근을 한다. 치과 정기검진을 갔다가 관리 잘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깨닫는다. 아, 이 상황 처음이 아닌데. 이게 몇 회차 회기. 나는 오늘 일어날 일들을 알고 화장실에서 치약이 떨어진 걸 치약을 산 출근을 한 상황 처음이 아닌데. 그거 그냥 재구매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네요.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라더니 저도 모르게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자연유래 성분에 특허 기술을 더해 약을 추구하며 만든 파인프라. 정말 마성의 치약입니다. 딴지마켓에서 솔직한 후기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많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군대 꿈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도 군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이 유난히 피곤하네요. 울어 일어서. 야 이상민이. 야, 이상민! 내가 왜 그러는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잘 때 평균 20회에서 40회 이상 뒤척이기 때문이래. 이렇게 그렇지! 잘해 골라. 잘 몰라요! 정말 많이도 뒤척이도 쌌네요. 그래서 이런 베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면공감 우유베개. 뒤척임을 고려한 설계로 어떤 자세에서든 경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합니다. 폭신하면서 탄력 있는 쿠션감을 원한다면 뉴 우유베개 라텍스. 적당한 쿠션감의 베개를 원한다면 뉴 우유베개 하이브리드. 단단한 지지력의 뉴 우유베개 듀오까지. 세분화된 쿠션과 3점차 분산 이론에 기반한 5분할 구조의 베개를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십시오. 맛있다. 어쨌든. 대장사랑. 지금이야 뭐 베스트셀러인데 모든 마켓에서 1위를 하고 있지만 딴지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화장실에서 뱀을 만난다. 효과 좋아요. 후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딴지 마켓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애플비드도 저희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46% 특가? 이벤트 하는구나. 애플비드의 특징은 이제 통변이라고 하죠. 요거 이제 처음 써보면 사격이라고 할까? 하는 그러면서 해결이 됩니다. 후기를 확인해 보시고 착한 콜도 10년 이상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쓰는 콜이 없으면 이 번호를, 왜냐하면 콜당 기부를 하거든요. 꽃 배달도 하고요, 퀵 서비스도 하고요, 그리고 대리운전도 합니다.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김강민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왔습니다. 근데 조경식 부회장님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는데 사전 지식으로 아셔야 할 게 좀 많아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아시죠? 배상윤 KH 회장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이 두 분하고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하고는 젊은 시절부터 직이에요. 91년에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은 당시
나이트 사장님이셨어요. 그때 김성태가 영입됩니다. 그 이후에 또 배상률을 차례로 알게 돼. 그래서 90년대부터 쭉 30년간 알았어. 그때는 부하 직원이었으나 김성태 나중에 회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배상률도 회장이 돼. 아주 새파란 젊은 시절부터 알았던 사이라 김성태, 배상윤 이 두 양반이 위기에 처할 때 SOS를 칠 사람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쌍방울 부회장 직함을 가지시고 어느 날은 KH 부회장 직함을 가지셔. 간단 요약이 됐죠? 부회장님? 예. 배상윤, 김성태 이 두 분은 어둠의 세계에서 양지로 나와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두 양반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출동하신다. 근데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거예요, 또. 그러자 배상윤 회장 쪽에서 이철규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철규 의원을 만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이철규 의원이 아니 그러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골프장 사업권을 주게 됩니다. 어떤 경제적 규모의 골프장이었습니까? 저희 KH그룹 안에 자회사고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 장소 400만 평입니다. 그 안에 27홀에 회원제 골프장과 18홀에 퍼블릭 골프장이 있습니다. 27홀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알펜시아 골프장이고요. 알펜시아 들어봤어요. 네. 그다음에 18홀의 골프장은 700cc. 네, 그래서 45홀을 우리 배상윤 회장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금 10억에 5년간 운영권을 넘겨주면 너의 뒷배가 돼서 너희 그룹을 봐주겠다는 이철규 의원의 확답을 듣고 저희가 완벽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골프장 사업권을 넘겨준 거죠? 예. 그래야지 저희 그룹을 살려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22년도에 저희 이제 회장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넘겨준 골프장 사업권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현금이 한 190억 들어옵니다. 카드 빼고. 190억이. 예, 현금만. 누구도 현금을 따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현금은 어떻게 추적이 안 되지 않잖아요. 카드는 그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으로 국세청에 매출 신고되는 게 그 금액이니까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거를 10억에. 네, 보증금 10억에. 엄청난 이권을 가져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고되는 현금만 190억이 되는 골프장인데 10억 보증금을 내고 뒷배가 되어줄게 라고 하며 그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 민원을 해결해 준 게 있느냐 하면 민원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거꾸로 배상윤 회장 쪽을 때려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업장이 자기들 걸 만들기 위해서겠죠. 최대 주주인 배상윤 회장을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습니다. 일단 도망갔는데. 예.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인데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께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저희 자회사들의 대표들과 임원들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헤어나가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나 보다. 맞습니다. 생각하였는데 해를 내보내놓고 사업들을 다 조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팠죠. 그러니까 아까 부회장님 말씀 중에 완벽한 계약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완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 측에게 완벽하게. 운영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수익 발생한 걸 배분을 해야 되는데 계약 조건 자체가 저쪽에 완벽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계약 배분을 아예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현금 수익만 190억이 되는 골프장이고 카드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게 총 46홀인가요? 45홀인데 당시 시가로 골프장이 한 홀당 100에서 150억 정도 시가가 있었습니다. 매매가가요. 네, 매매가가. 그러니까 100억만 잡아도 4,500억짜리. 4,500억짜리를 지금 10억에 가져가고 운영 수익도 전혀 배분을 안 해주고 검찰 국세청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이의 제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 줘야지가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잘하면 우리가 꿀꺽 다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는
와중에 권성동 의원 쪽에서 우리 조경식 부회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태국으로 도피했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들어오라고 해라. 들어오면서 80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줬다고 해라. 그러면 김성태 회장 문제도 해결해 주마. 이게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먼저였죠. 예. 네. 김성태 가지고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뒤집어 씌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먼저 제안이 왔대요. 근데 이제 거절했대요.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나서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해외에 있다가 잡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잡혀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감된 이후에 한참 조사를 받다가 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술파티 얘기 나오고 김성태 회장이 먼저 회유가 되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장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정신 차려 이화영. 부인이 외쳐가지고 거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 앞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주로 이화영 부지사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 조경식 부회장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광민 변호사가. 요 얘기 나온 김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우리가 모금 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의 모금이 됐습니까? 도움이 엄청 되고 산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돼서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다. 그래서 뭘 무서워서 못 꺼내서 써야지. 아니 뭐 추징금이랑 벌금만 해도 6억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유 좀 쓰시고 좀 사람들이 하세요. 이거 쓰라고 모아준 건데. 정말 대장부시거든요. 예, 여장부신데 그런 여장부가 아직까지도 윤석열 검찰에서 털렸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예. 아니 변호사시잖아. 이거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말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다 설명해드리고 했는데도 지금 전혀 못 건들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라고 하세요. 네, 진짜. 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재명 대북 송금권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쌍방울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어요. 그 돈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는 거예요. 쌍방울이 이재명이 북한에 줄 돈을 대신 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인데 자, 내용을 아시니까 8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는 백두산 호텔 예, 맞습니다. 계약금입니다. 백두산 호텔 카지노 계약금이라고 하셨던가? 예, 카지노 관광호텔. 관광호텔과 광물 계약금이고. 1차는 500만 달러는 신의주? 신의주 경제자유특구. 거기에 또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 예, 관광호텔을. 이게 실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실제 내용을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 그거를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줬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도 많이 다뤘지만 북한에 이제 공작 담당하는 리오남이 필리핀에 왔을 때 김성태 회장이 돈을 건네주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리오남이 왔다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출입국 기록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도 보지를 못했고 안 왔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회장님이 의전 담당이셨어. 그때 의전 담당으로 북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일 먼저 맞이한 분이에요. 양성길 당시 쌍방울 저희 회장과 방영철을 데리고 제가 이미그레이션 안을 들어가서 비행기 앞에서부터 모시고 VIP 통로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네, 인사들. 그 대표단을 다 모시고. 그때 남북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남북 사업을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북한 쪽 인사가 필리핀의 공항에 내린 것부터 모신 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모셨으니까요. 우리 부회장님 이야기가 안 왔다, 리오남. 안 왔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과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이제 랜딩하는 그 앞에서 기다려서 환영하는 그 순간까지만 떨어져 있었지. 그 뒤부터 김성태 회장과 저는 오카다 호텔이라는 곳에서 로얄 시트룸에서 저희가 한 6박 7일을 머물렀었는데 그 당시에 배상윤 회장도 있었습니다. 출국하는 그 시간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왔으면 그때 같이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전 담당으로
김성태 회장은 저녁에 따로 만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컨시드 호텔에서도 행사 끝나고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볼 수 없는 차량 벤츠 마오바보를 김성태 회장이 우측으로 타고 제가 좌측에 앉고 기사만 하나 있고 양 앞뒤로 사이드커가 해갖고 오카다 호텔로 바로 갔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는. 부인도 왔었고 그다음에 조카 우리 도영이도 왔었고 그들은 따로 회사 직원들한테 오카다 호텔로 오라고 그러고 저하고 단 둘이 타고 애들 인사받고 저희는 오카다 호텔로 컨보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은 뭘 물어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왼쪽에 앉았고요, 오른쪽에 앉았고요, 그때 사람 뭐 누구누구 있었고요, 시간도 알려주시고 막 다 알려주시는데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리오나면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한 거지. 검찰의 거짓말은 김성태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김성태 회장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검찰이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저희를 너무 핍박을 하고 강압을 했습니다. 외국 나가 있을 때부터 모든 자회사의 대표이사 임원들을 다 구속시켰습니다. 이게 17명입니다. 친동생인 김용모라는 친구까지 구속을 시켰어요. 회사하고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 다 구속시키고 회사 관계자들 다 구속시키고 네. 계열사들 구속시키고. 맞습니다. 니네 이제 회사 망하게 만들겠어. 네, 그룹 날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날렸잖아요. 지금 상패가 다 돼갖고 지금 저희 정리 매각 들어가 있습니다. 상패 됐습니다. 상패 결정 나와서 26일 날 이제 정리 매매 54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눈물 그 54원이라도 건질라고.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은 검찰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죠. 일정 정도. 북한 리오남 만났다고 하고 그 돈을 줬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이화영 부지사한테 너도 거기 인발부 된 거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정신 차려 이화영이 넘어온 거예요. 다시 도로. 그때 이화영 부지사까지 넘어갔잖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됐습니다. 그때 구속됐고 어휴 씨발 아직도 윤석열이 그러면은 자, 그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넘어갔어요.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의 말만 믿는 판사에 의해서 실형을 8년 이상 받고 지금 수감돼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리오라면 오지도 않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배상윤 회장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배상윤 회장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지금 도피해 있는 상태였어요. 김성태 쪽은 권성동이 먼저 접근한 것이라면 거절했더니 잡혀가서 박살났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배상윤 회장 문제는 권성동에게 접근을 하신 거죠. 거꾸로. 우리 배상윤 회장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접근을 하신 거예요. 네, 부탁을 드리러 갔습니다. 예. 겪어봤잖아. 권성동 말 거절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번엔 배상윤 회장 쪽은 권성동한테 가가지고 네. 해결하자 해서 처음에 20억을 제시하셨다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강릉 선거구 개소식 날입니다. 그날. 부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부회장님은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대로 말하다 보니까. 뭐 대하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요약하는 건데 권성동에게 20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그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48억으로 올랐다고요? 네. 금액이 좀 올라갔죠. 그러면서 또 조건이 붙은 게 김성태 회장한테 들어올 때 이재명 얘기해 라고 한 것처럼 배성윤 회장한테도 귀국할 때 이재명 얘기를 해. 이 딜을 또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딜이 이제 결론이 나서 국제전을 시켜주게 된 거죠. 롯데호텔에서.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호텔 앞이라고 합니다. 배 회장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이재명 이름을 말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배 회장과 통화를 한 거죠. 국제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연결시켜서 바꿔드렸죠. 뭐 배 회장 귀국하시오 이런 말을 했겠네요. 걱정하지 말고 있고 잘 챙겨갖고 들어와라. 조 회장하고 나머지 다 얘기해. 끝났으니까 편하게 있다 건강 잃지 말고 들어와. 이렇게 됐죠. 한국에서 내가 지금
조 부회장하고 다 얘기됐어. 걱정하지 말고 귀국하시오. 그때 또 배 회장이 귀국해가지고 이재명 얘기했으면은 또 이재명 구속됐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김성태 회장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기각됐잖아요, 영장이. 근데 만약에 또 한 사람의 회장이 아니야, 돈 받는 건 나도 봤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 혹은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했다. 그럼 구속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아직도 있어. 씨발. 그런데 배 회장이 귀국을 안 했네? 나 그게 참 궁금해요. 왜 귀국을 안 했을까, 배 회장은? 자기가 직접 이철구 의원하고 딜 본 게 확실한 뭐가 안 나오면서 까꾸로 죽었습니다. 장본인이 자기가 63빌딩 중심에서 직접 만나서 딜을 하고 확답까지 짓고 그 어마어마한 사업장의 도장 영업권까지 넘겨줬는데 또 그걸로 당해서 자기가. 예. 지금 덩에서 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갈 때보다 자기 제가 더 커져 있는데. 그냥 나갈 때는 사실 요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죄 졌어요. 죄 안 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데 요만큼 있었는데 그게 방금 감당 못할 죄로 벌어졌습니다. 잠깐 부회장님 죄를 지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몇 년 살면 되는 정도의 죄를 졌는데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 그 눈덩이처럼 키운 것은 이 골프장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의심하시는 것이고. 결론은 그거였고요. 네, 그렇게 의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겪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의심이 계속 생겨가지고. 네, 계속 저한테 국제전화 통화를. 들어가는 거 맞아? 형님이 정확하게 뭔가를 받아내라는데 막말로 제가 김강민 변호사님한테 써주겠습니까? 그 권성동 의원이 뭘 써줄 리가 없지. 당연하죠. 써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지. 예, 아니라고 그냥 엎어버리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난 못 들어간다. 네. 48억을 준다 한들 골프장은 더 컸잖아. 매년 190억 가는 거를 줬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돈으로 해결이 되겠냐? 회장인 자신이 딜을 본 것도 죽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얼마나 들어오기 쉽겠어요. 지금 이 시간도 저희 KH의 배상윤 회장은 조니오카 블루라는 거를 750ml인가 700ml짜리를 하루에 한 병을 먹으면서 피를 토하고 있답니다. 건강이 실제 안 좋으세요? 예, SBS 인터뷰할 때도 얼굴을 가리려고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의 제일 큰 일이지. 근데 이제 배상윤 회장은 워낙 당한 게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구나. 그렇죠. 아침엔 들어온다 그럽니다. 내일 모레 들어갈게. 다음 주에 들어갈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러는데 검찰이 만들어놓은 자기 죄는 문동이처럼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온다고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네, 키우는 게. 이렇게까지 버티다가 들어갔으면 뭔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이게 해결이 그냥 해외에서 될 리가 있나? 더 커졌죠.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끊어야 되는데 김성태 회장 당한 것도 봤을 것이고. 봤죠. 원래 대선 끝나자마자는 SBS 인터뷰에서 나 곧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재명 상관없다니까. 사실대로 원래부터 상관없다고 그랬던 분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상관없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죠.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깔끔하게 안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근데 들어오셔야 돼, 내가 보기에는. 들어와야죠. 그죠? 왜냐하면 양대 그룹이 지금 다 상폐가 되고 있습니다. 상폐 이유가 뭡니까? 배임 횡령입니다. 배임 횡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건 여기서 하지 마시고. 예. 변호사들과 그렇죠. 법정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사실은 두 회사가 날아가게 생긴 거지. 두 회장 인생도 이제 조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들어와야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계속 보신 우리 부회장님은 들어오라고 계속 하시는 거고. 사람부터 살아야 되니까요. 치료받고 법적인 문제도 여기서 해결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전체 스토리 아시겠죠?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또 있어요. 여기 무속인 안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무속인이 등장하고 김건희도 등장해요, 스토리 속에. 그 스토리는 부회장님 다음번에. 왜냐면 그 덩어리도 크더라고.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다 이철규 권성동 쪽에서는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부회장님이 이렇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고 등장인물도 많고 디테일해요. 이거는. 사람들 증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좀 의심되는 부분 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김성태, 배상윤 이 두 분이 지금은 양지에 나와서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지만 과거에 음지에 계셨던 분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도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들을 구속시키고 수사했던 분 중에 한 명이 부산고검장까지 했던 고위직 검찰이 계신데 요 라인이 사실은 윤석열 쪽의 특수 라인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고검장 출신 이런 분들이 옷 벗고 나와서 쌍방울 해서 사회이사도 하고 하면서 윤석열 쪽에서는 쌍방울과 KH의 모든 약점들을 다 샅샅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약탈하기 쉬운 대상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대선쯤 돼서 바로 작업 들어온 게 이 두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윤 회장이 지금 못 들어오는 이유는 그룹이잖아요. 순환 출자 구조가 좀 이렇게 빈약한 그룹입니다. 삼성 뭐 이런 것처럼 회계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차입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횡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도피할 때는 요것밖에 안 됐다. 근데 도피하고 나서 보니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검찰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어느 순간 1,000억대가 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액이 1,000억대가 넘어버리면 20년, 30년형이 나와버려요. 이철규 의원이 야 나가있으면 내가 정리할게 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몇십 년형을 받을 상황이 그러니까 돼버린 거죠. 감옥에서 죽게 생긴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검찰에 기획자들이 있어요. 국정원에도 있고 기관들의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말아봐 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정권 잡자마자 그러면 각종 기획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엮어서 범죄를 만들지.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폭하고 엮는 게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하고 엮는 게 좋겠는데요. 이건 북한하고 엮는 게 좋겠는데요. 그럼 그거 갖다 붙이는 거야, 막. 이 쌍방울하고 KH는 거기 조건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 어떻게 만들어내? 가짜 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가짜 진술 어떻게 만들어내? 너 안 그러면 인생 망한다? 협박해가지고. 거기 딱 걸린 거야, 지금. 맞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진짜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망한 거고, 지금. 요 얘기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회장님이 그게 왜 배임이야?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돈을 줬어요. 800만 불. 그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 관광호텔 신의주 특구에 대한 돈이면 그거는 투자금이에요. 근데 검찰이 야, 그거 이재명 때문에 대신 준 거잖아. 협박을 해서 네, 맞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배임 행령이 됩니다. 금감원에서는 야, 오너가 배임 행령을 이렇게 크게 했네? 얘 니네 상패. 이렇게 돼버려요. 그 이중의 함정인 거지.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나 배 회장을 봐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두 회장만 있었으면 이 사실이 안 밝혀질 수도 있는데 91년에 나이트를 하셨던 우리 부회장님이 그 양쪽을 다 보고 중간에 해결하려고 거강꾼을 하다가 이 진실들을 보신 거야. 그래서 본인도 감옥 갔다 오셨어, 그 사이에. 맞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세상에 알려야지 하고 인터뷰를 시작하신 겁니다. 작년 원래는 8월부터 민주당에 제가 두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이거 혹시 함정 아닌가? 그러니까 주권국이 전화 한번 오듯이 안 오시더라고요. 주권국하고 제가 작년 8월, 11월까지 통화는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렇게 역정보도 많이 오거든요. 이 전체 스토리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누가 그냥 죽겠어요. 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그 중에 무속인도 등장한다니까. 그 무속인을 따라가다 보면 김건희 이름도 등장해. 세상에나. 그 이야기는 2탄으로 하기로 하죠. 네. 그러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운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김성태 회장이나 배상윤 회장이 점복을 타고난 사람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최고의 복을 타고나신 분이죠. 칼에 맞아 죽었거나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엮여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계엄에 잡혀가서 죽었거나 죽었어야 되는데 다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네. 야. 운이 좋은 사람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김성태 회장이나 배상윤 회장도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상장 주식회사의 회장까지 됐으니까. 이 어둠에 있다가 이 경제인으로 탈바꿈한 게 벌써 21년이네요. 어둠 속에 있다가.
예. 아니, 부회장님은 나이트를 어떻게 하셨어? 26살 때부터 85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때는 나이트를? 좀 괜찮았습니다. 강남에 400평이나 되는 나이트클럽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나 있었어요? 예. 유언호텔의 골드스타, 제일생명 지하의 다빈치, 신사동 사거리의 현대증권 지하의 카니발, 그 다음에 청량리, 현재 지금 롯데호텔, 거기 자금성, 거기가 900평입니다, 거기는. 자금성 들어본 것 같다, 이거. 예. 900평 없어였고요. 다 관리를 했었죠, 4개를. 4개를? 예. 오. 그때 이제 온 게 91년도에 막 군대 제대하고 깡패가 됐다고 온 게 이제 김성태였고요. 21살 때입니다, 그때. 김성태 회장이 그 21살 어릴 때부터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뭐 볼품 없었죠, 지금. 키만 커갖고, 비쩍 말라가지고. 그 인연으로 쭉 오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 그룹이 되고 상장되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계속 부회장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럴 때 회장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명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부회장 명함을 파가지고. 그림자에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연락하는 게 우리 부회장님이어가지고. 그래서 양쪽 부회장을 하고. 회사 사람들, 나 부회장님 못 봤는데 그런 사람? 그래서 뭐 가짜라는 말도 있고. 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배당연 회장이 우리 장철원 그룹 대표한테 직접 명함을 저한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장철원 대표는. 이거 갖다 줘라. 그리고 김성태 회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 또 있어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꺼내려고 하는 과정에 무속인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속인을 통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신 것 같더라고. 근데 결국은 김성태 회장이 그래서 나와요. 예, 1월 23일 내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나온다고. 오늘 보석 석방 될 거라고. 근데 무속인이 어떻게 풀어주냐고. 무척 흥미로운 얘기죠? 요거는 to be continued.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체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정권은 지탱됐고, 이재명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으며, 그들은 또 어떤 때 움직이는가. 자, 1부 이렇게 해놓고 2부는 그럼 무속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부인도 한번 모시고 나와가지고 돈 좀 쓰라고.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쟁여놓고 계속 어렵게 살면 어떡해. 빚도 갚고 생활도 지금 안 돼가지고. 요양보호사 줘야죠. 아유, 집도 날라갔잖아요 지금. 예, 날라갔죠. 할 일이 많다 아직도. 자, 부회장님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책 광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지식들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77번째 상식 문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가운데 이제 78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의 답이 더 자세한 것 같은데요. 79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도 이상민의 답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AI가 패배를 인정합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지 인간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이인상식.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이어가는 그 유쾌한 교양의 힘. 여러분도 지금 노마드의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인문학 시리즈로 상식의 벽을 한 단계 올려보세요. 언어와 문화, 역사 등 20종의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딴지마켓에서 골라보는 재미까지 경험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 동화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 있죠. 바로 산삼입니다. 잘 알려진 동화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화에도 산삼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저놈의 간을 빼라! 아니, 저것의 간을 먹어 내가 캐치할 수 있다 하거늘 왜 반대들을 하느냐?
그럼 나도 어쩌라고? 뭐야? 이거 좋은 거야? 네, 토끼감보다 훨씬 더 좋죠.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만 다를 뿐 산삼처럼 자연에서 자란 산양산삼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지리산에서 농약 없이 비료 없이 7년을 키운 산양삼만 100% 담아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홍삼값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발사믹 연말 세일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11월에 사면 40% 할인, 12월에 사면 30% 할인, 1월에 사면 20% 할인. 점점 비싸지네. 자, 다스베이드에서 오랜만에 모십니다. 김은경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대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일 때부터 우리가 인연을 브렉시트를 처음 맺었죠. 브렉시트 이거 바보짓이다 이거. 이제는 나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데 요새. 미국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가 애사롭지 않잖아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중간선거를 없애버리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미국 사람들 학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어떻게 할 것 같냐? 트럼프가 물러나든 임기 다 채우고 물러나건 이 추세는 계속간다. 아, 미국의 이 극우화 추세? 그 극우화를 계속 지지하는 그룹은 계속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경화하는 마가 그룹은 계속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 그룹이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전통적인 도널드 레이건 때의 그 공화당이 있고 그 뒤에 네오콘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조지 W 부시 때 아주 굉장히 강했고 지금 네오콘과 마가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네오콘과 마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네오콘은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가서 때려버린다. 전쟁도 벌인다. 이게 네오콘이고요. 전통적인 레이건에서 더 나간 것이죠. 전 세계의 경찰 그리고 모든 걸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기서 뉴 라이트가 나왔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네오콘이에요. 도널드 럼스펠드라는 사람하고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그 딕 체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초강경주의자들. 예, 그래서 뭐 이라크 가서 전쟁 벌이고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 그러고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죠. 2000년대 때. 중국이 WTO 2001년에 가입하고 나서 조용하게 힘을 키우고 있는데 미국은 쓸데없이 계속 돈만 쓴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그죠. 그리고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 있다라고 있어 그러면서 가서 찾아보니까 드럼통 세 통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벤젠 이런 거예요. 글리세린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는 다 있는 거예요. 이제 2008년도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오바마가 됐잖아요. 오바마가 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흑인이 됐어요. 흑인이. 미국의 보수가 보기에. 보수가 미국 백인 보수가 보기에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백인들은 출산율이 유색인 정부보다 출산율이 낮고 이민자의 많은 수는 비백인이고 거기서 이제 티파티 운동이 나왔어요. 티파티는 이제 남부에 그 기반을 둔 강경 보수 세력이죠. 티파티는 네오콘이 또 쓸데없는 짓을 했다. 우리 전통적인 복음주의로 돌아가자. 순식간에 티파티가 장악을 했죠. 티파티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 페일린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맞아. 예,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네. 사람입니다. 정광훈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광훈유. 그렇죠. 예, 그랬는데 2015년쯤 돼서 이제 진화를 해요. 진화한 게 이제 마가 그룹입니다. 마가 그룹은 재밌죠. 마가 그룹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위기인데 전 세계를 다 뒤엎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메리카 퍼스트로. 무조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거에 안 맞는 건 다 때려 부시는데 쓸데없이 외국 나와서 돈 쓰는 건 막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죽도 살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고립주의고요. 외국에서 누가 죽든 말든 걸 상관 안 할 거야. 극단적인 마가 세력은 이런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3월 중순에. 왜 그랬냐면 후티 반군이 거기 홍해 거기 입구에 거기서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럽 가려면 다 글로 가잖아요. 수에즈 운하로 가려면. 자꾸 안보를 위협하니까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그때 마가 그룹들이 이걸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미사일이 하나가 얼만데 그걸 왜 거기 있어? 왜? 거기에 가는 물동량의
미국 거는 4%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6%는 다 누구냐? 유럽,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좋으라고 우리가 왜 우리 미사일을 써야 되나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반대했어요. 셈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미국이라면 미국이 세계 경찰이니까 다른 나라가 못 나섰지만 우린 나설 수 있어 하고 때려야 되는데 마가는 그러면 96% 되는 다른 나라도 자기 돈으로 하던가 해야지. 완전히 셈법이 다른 거죠. 예, 다른 거죠. 말라카 해협에 해적이 많았잖아요. 말라카 해협 해적 없앤 게 누구냐 이거예요. 사실은 미국만 없앤 건 아니죠. 여러 나라가 갔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없앤 게 미국인데 누가 돈은 벌었냐? 우방국이 더 나쁘다는 게 그거예요. 우방국이 유럽하고 미국, 일본하고 한국 얘네들이 다 뒤로 돈을 다 챙기고 우리는 계속 공공문제만 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쓴 거를 다 계산해내. 계산해서 돈 내라. 그게 지금 3,500억 불이고 5,500억 불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다 내야 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그걸 마가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통상협상 가면요. 미국이 막 윽박지르거든요. 한미 FTA 협상할 때 이만큼 500페이지가 넘는 이만한 그 책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던져요. 이 테이블에 여기 있으면은 요 앞에 한국이 앉고 여기 자기 미국이 앉으면 이걸 딱 던집니다.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우리 저 협회에서 다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냥 이거 받아 이래요. 굉장히 아주 위압적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야 니네들 이익도 다 고려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알아서 했으니 그냥 이거 사인만 해. 그냥. 예, 뭐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 대표는 이제 내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좀 시간을 벌고 막 이랬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위압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더 한 거죠. 그때보다 더 한 거네. 더 한 거죠. 지금은 옛날부터 미국은 항상 고압적이었는데. 고압적이었어요. 옛날부터 가장 고압적인 데가 미국이었어요. 다른 데는 어디든 안 그래요. 깡패니까. 네, 깡패니까 깡패 상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그때 FTA 협상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 정부 협상하고 와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말이 좀 됐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아예. 예, 아예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가가 장악한 미국을 상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했더라고 보니까. 계속 버틴 거죠. 그쪽에서 깡패로 나오면은 일본처럼 바로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사인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계속 버틴 거예요. 저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그 말 하셨어요. 이건 서두르면 안 돼요. 계속 버티고 그냥 우린 몰라요. 우리는 정말 좀 더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모르겠네요. 우리 대통령한테 우리 장관이 나도 또 가면 또 깨지는데 막 이러면은 그래도 좀 해주세요. 10월 달에도 그러고 11월 달에도 그런 거죠. 이번에 이제 APEC 왔을 때 미국은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해도 돼. 우리가 내건 조건대로 안 하면 우리 안 할 거야.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 말을 해버리면 협상팀들은 이번에 끝내야 되네. 그럼 몰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보짓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협상 시한은 APEC까지니까 니네 여기까지 끝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그럼 상대방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못할 수도 있어. APEC 정상회담 하기 며칠 전에 그 발언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은 협상팀은 계속 버티란 사인이에요. 전 국민하고 또 상대방한테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일부러 거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일본은 사인했는데 한국은 사인 안 하고 들어가면 이게 성과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급한 건 그쪽인 거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이거 사인하고 나서 돈을 냈어.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말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만나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사인하고 나서 그 즉시 돌려받은 관세가 1,400억이에요. 얼마나 고맙겠어. 그동안 계속 25% 관세 내고 들어갔습니다. 충격을 줄이려고 가격을 깎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격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출혈 수출하면서 현대차는 계속 이제 이게 협상이 타결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실 속이 타죠. 속이 타고 있었는데 협상이 타결돼버린 거야. 예. 그게 너무 기뻐. 너무 좋은 거지. 엄청난 확률이 다 되돌아오고. 팩시트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11월 1일 통관된 거부터는 관세 낸 거를 다시 환급받을 겁니다. 10%포인트를 환급받을 거예요. 그게 보니까 1,4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그래서 10월 31일 날 오늘 통관되면은 환급 못 받을 테니까 수출하지 말라고 내일부터
현대차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자, 다 그래서 전략입니다. 우리는 협상을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스태프들이 잘했어요. 연간으로 쪼갰고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 쪽에서 하기로 했단 말이죠. 연 한도가 200억 달러니까 그냥 200억 달러를 다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최소한 10년간 투자하는 거고 네. 최대한 20년 낼지 30년 낼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 왜냐하면 그게 어느 해에는 50억 달러만 나갈 수도 있고 진도 나가는 거 봐서 그렇잖아요. 선물을 했는데 뭐 올해 들어가는 돈이 있고 내년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돈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45일 내에 돈을 쏴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보면은 내년에도 200억 달러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몇 년 있으면 없잖아. 백악관에서 나온 거 보면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15만 3천 개가 발생하고 깨알 홍보하는 거예요. 그건 한시름 나왔는데 오바마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 같은가? 민주당이 그 선거에서 이겼는데 민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계속 이제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그다음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찾아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음번에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트럼프 정책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마가가 만들어놓은 미국 만들어놓은 그거를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우리가 알던 미국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은 사라졌고 그걸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20세기는 끝났어. 20세기의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는 이제 끝났다. 80년 동안의 질서가 이제 다 끝난 거다. 새로운 질서가 새로 수립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겨우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개월 전만 해도요. 석학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트럼프 끝나고 나면은 뭐 다시 돌아간다는 거에서 좀 저럴까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새로운 질서의 한 축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일본도 20세기 일본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자위대가 아니라 공격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들 표현으로 보통국가. 보통국가로 간다. 우리 입장에서는 궁극주의의 회기처럼 보이는 위험한 길이죠. 팩트시트에 보면 대만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 해가지고 중국이 사실은 속이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저렇게 막 나가니까 우리도 중국이 불편해할 핵잠수함이라든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우리 팩트시트에 써 있거든요. 아마 미국 요구했겠지.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거 시비를 걸지 않는 게 일본이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참 운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대만에 관한 언급은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좀 조용하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이제 원잠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그 서해안 저거 황해 옐로우시라고 하죠. 그 황해 쪽에 있는 그 거기 엄청나게 함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입장에 굉장히 위협이 돼요. 중국이 사실은. 싫어할 일이죠. 결과적으로. 당연히 비난했을 법한 일인데 일본이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새 총리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을 막 때리고 있거든요. 우린 대만하고 같은 편이야. 니네가 대만 쳐들어가면 우리도 군대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쳤나? 가까이 총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 그 얘기를 이렇게 그 전문용어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칼을 목에 맞고 살아나고 막 검사로 죽이려고 하고 군인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다 안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부터 어려운 경제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관계 다 엉망돼 있고. 근데 일본이 나서가지고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가 맡을 테오.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래서 중국이 일본 보내던 관광객을 끊었어. 하루아침에. 어제 하루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비행기가 티켓이 54만 장이래잖아.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했다가 이제 수입 푼다고 했거든요. 다시 금지. 윤석열 때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가 앞장서서 돌 맞았죠. 일본 니네는 중국과 잘 지내. 우리가 다 돌을 맞을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돌 맞았잖아. 뒤를 부탁해. 우리가 다 맞을게. 그러니까. 예, 그랬었어요.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중국과 거래를 한 이래로.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적자로 전환했다고 우리가.
중국이 그래 그럼 죽어봐. 근데 지금 일본이 나서서 그 역할을 우리가 맡겠소.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환율이 1,2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딱 들어오고 나서 하반기 때부터 1,300원을 뚫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 12.3 사태 이후에 1,400원을 뚫은 거예요. 1,400원에서 내려올 줄 몰라요, 지금. 네, 내려오기 지금 현재는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환율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달러를 갖다 지금 원화를 안 바꿔서 지금 그런 건데. 금리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중국 문제도 진짜 해결하기 어려웠거든요. 미국이 요구해가지고 팩트시트에 그 현상 변경 반대한다는 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이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를 동시에 적으로 가질 이유가 없잖아. 심지어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중국이 독도를 우리 편을 들어줬어. 나 그거 처음 봤거든? 6월 하순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호주를 방문했어요. 호주 장관을 만났는데 인도랑 이렇게 협력하고 뭐 일본이랑 이렇게 협력하고 브라질이랑 이렇게 협력한다 그러길래 한국이랑 어떤 협력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한국이랑은 협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윤석열 때 그랬거든요. 한국은 가스만 관심이 있다. 천연가스 우리 호주에서 한 10% 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얘기는 뭐 탈탄소 이런 겁니다. 친환경 이런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지금 막 출범했다. 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really? That's good news.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의 외교 자산이 다 없어졌는지 망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막혀있던 거지 막 혈이 뚫리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G20 회의가 저 남아공에서 있잖아요. 남아공을 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워하잖아요. 지난번에 백악관에 남아공 대통령 불러놓고 뭐 이상한 영상 틀면서 맞아. 공격당하는 거 백인 농장주들이 현재 남아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게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남아공 대통령이 굉장히 모욕당했겠지. 모욕당했죠. 근데 확인 안 되는 사실입니다. 남아공은 G20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번 남아공 G20 회의에서 안 가요. 그러니까 보이코트. 푸틴 대통령은 밖에 못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체포돼요. 네, 체포되니까. 시진핑 주석도 총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번 남아공 G20에는 미, 중러 세 정상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가가지고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같은 거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찬스. 예, 글로벌 사우스 얘기하고 그리고 뭐 많이 참 만나고. 좋아요. 예, 만나고 그럼 되죠. 뭐 나는 이재명 대통령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미 만났는데 또 뭐 트럼프 거기서 만나고 또 시진핑 만나면 좀 뻘쭘하잖아요. 우리는 아이팩에서 다 만났으니까 안 해도 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외교에 아주 필요한 성격이에요. 사람들하고 막 웃으면서 금방금방 친해지고 막 등 두드리고 막 아주 최적화된 성격인데 한국에 대한 주목도도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한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봤단 말이야. 일본이 거기서 바로 무릎 꿇은 것은 다 예상됐던 바인데 한국은 계속 버텼거든요. 트럼프가 막무가내인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전략적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인은 마가가 아니에요. 마가가 자기한테 유용한 거예요. 자기가 휘둘렀는데 휘둘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더라고. 협상가, 전략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푸틴 대단한 협상가거든요. 이게 보면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롱맨도 좋아하고요.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자기 앞에서 아부 떨고 구심거리고 종처럼 굴고 그런 사람들 입속에 혈처럼 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베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 다뤘죠. 근데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해요. 그 카테고리에 이재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더라고. 자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 자기도 자수성가잖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더라고.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흥미진진한가 봐요. 윤석열 케이스였으면은 아베처럼 다뤘겠지. 목 채워가지고 데리고 다녔을 거야. 거기다가 나는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 한덕수. 네, 그러니까 외신과 그렇게 인터뷰했잖아요. 네. 아마 그랬으면 이미 우리가 제일 먼저 협상 타결됐을 거예요. 7월 달에 이미 사인했을 거예요. 네. 미국 가기 전에 다 사인했을 거야. 네. 한덕수 말도 마세요. 한덕수. 네, 그러면 이제 뭐 엄청난 재앙인데 제가 이제 3,500억 달러 말이 안 된다. 패전국의 전장 배상금이다 그랬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 팩트시트 발표하실 때 그거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 문제를 계속 보시나 봅니다. 네, 딱 그거를 이제 딱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 그들이 말하는 보통 국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미국도 지금
극우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중국은 한국을 자기 쪽으로 땡기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하고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길 간 거거든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미국 주도의 경제 말고 이제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쪽도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보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쪽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잖아요. 윤석열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쪽하고의 관계를 맺는 일을 하고 오겠죠, 이번에. 예, 이번에 좋은 기회죠. 왜냐면 아프리카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가셨으니까 선언을 하면은 그럼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전체. 왜냐면 사실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이니까.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남미. 제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하는 회의도 많이 갔었거든요. 가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절묘한 어떤 스탠스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찬스라고 보는 게 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미국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나라들인데 우리는 사실은 미국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란 말이야. 그쪽 입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죠. 국가 전략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신북방이었고 신북방은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안 됐지만 신남방은 잘 됐거든요. 지역을 더 넓힌 거죠. 글로벌 사우스 전체로. 글로벌 사우스로 가는 거예요. 전체로 하는 거죠. 이거는 다양한 이제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열흘 후에 돌아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겠죠. 이때까지 한국이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 이외의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는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무슨 교류를 했어? 지금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올라가가지고요. 해외 나가면은 그냥 다 오 합니다. I am from South Korea 그러면 오 그럽니다. 그 전까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전혀 눈길도 안 주다가 I am from South Korea 그러면 오 그래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진짜 느끼시겠다. 네, 정말 확실하게 느낌. 제가 이게 20년 전에는요. I'm from South Korea 그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 전쟁하고 88 올림픽밖에 없어. 88 올림픽.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한 거야. 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당황스러움. 그게 그 사람 얼굴에서 봤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왔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제가 해서 저 사람이 당황스러워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나가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막 그러죠. 야 우리 해봤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다 개소리야.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월 달에 유럽 가서도 계속 그랬어요. 브뤼셀 가서도. 니네 그러면 큰일 난다. 저는 쇼핑몰 와서 느껴요. 응? 아울렛 가가지고. 아울렛도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종업원하고 얘기하다가 한국에서 왔다.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말을 걸기도 하고 한국 노래나 또는 드라마나 가수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요새 외국 나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국말도 알아듣고. 제가 저기 어디 터키에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요. 은행 가가지고 텔러한테 달러를 갖다가 터키 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더니 딱 바꿔주면서 유창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품위 유지하시고. 네. 우리가 또 큰 사고를 많이 쳤잖아. 계엄 전 세계 생중계됐어. 계엄은 여기서 받고 하루 있다가 나갔어요. 그게 생중계된 게 지금 생각하면 전화위복이에요. 네. 그걸 생중계로 봤잖아. 한국에 계엄이 났어? 이게 말이 되나? 한국 같은 나라가? 근데 점심 먹고 왔더니 뒤집어졌네? 그래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엄청난 임팩트가 이중으로 갔어요. 한국에 있는 주한 어느 대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상계엄 딱 나니까 본국에서 빗발같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냐. 빨리 리포트 내라. 그래가지고 찬핵 결정 안 냈을 텐데 어중간한 12월 달인데 이거 다 해결될 거고 민주주의를 한국은 회복할 거다. 라고 자기 리포팅 했다고. 그렇지. 내가 진짜 한국 전문가야. 너 알지? 내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걸 해결할 거라고. 이걸 할 거다. 이거를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거다라는 거를 자기가 써서 보낸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올 봄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입니까? 호주. 아니,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한국 전문가라고 말하는 연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도. 다 비슷하게 얘기했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할 거라고. 계엄이 났다고? 근데 계엄을 조금 있다가 2시간 있다 해결했다고? 계엄이 났으면 죽어요, 사람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탱크가 등장하고 사람이 죽고 전 세계 계엄은 그렇게 전개된단 말이야.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 우리나라도 44년 전에 그랬습니다. 네. 점심 먹고 왔더니 끝났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대통령이 어떻게 돼? 탄핵이 돼버렸네?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 매체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죠. 말빨이 먹히는 그거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바쁜 일 있어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비상계엄 냈는데 몇 시간 뒤에 그걸 국회가 해제해버렸대. 그 뉴스를 한꺼번에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목에 힘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럼 만약에 계엄 성공했어 봐. 나가서 무슨 말을 해? 어? 못 나가. 맞아요. 못 못 가서 나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 자,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 국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업데이트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참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겸손 만년필하고 티셔츠를 사도 돼요. 끝!